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규모 무역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만든 회사가 이 약 가지고 10년간 67억 달러, 한 10조 원을 벌었어요.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 중에 숨겨진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미국 시장이 이제 관세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금리 인하설이 지금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다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은 원래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었고 미국 주식은 약간 비관적으로 봤다가 요즘은 조금 뷰를 바꿨는데요. 이제 미국 주식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잘 나가다가 이제 관세 문제가 딱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초만 해도 이게 주가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 M7 위주로 해갖고 이제 수년간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러다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그 백악관 로스 가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런 판때기에다가 이제 국가별 뭐 상호 관세율 발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관세를 그렇게 부과했는데 관세를 부과하고도 기업이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인가 이제 이런 우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가는 고평가됐다고 이미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고평가된 주식이 더 올라가려면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관세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고서 달리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점이 염려가 됐는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됐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데 이거는 또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연준이 조금 태도가 약간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게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최근 경제 데이터가 완화된 정책의 지지를 뒷받침하며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러 이사는 관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우려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이제 지금부터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차기 이제 그 연준 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의식해서 정치적 발언이다 해가지고 별 큰 의미를 안 뒀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번 주에 물가 압력이 완화되거나 노동시장이 약화될 경우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우먼 부의장이 이제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고 향후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우먼 이사 이제 매파 중에서도 매파인데 갑자기 이제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거가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물어봤더니 인플레가 계속 억제될 경우에는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물론 그러면서 이제 7월은 너무 빠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가 억제될 경우 조기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여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뭐 있다 뭐 이런 사조건 달았지만 어쨌든 이제 연준 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류가 갑자기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금리 인하설이 지금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조만간은 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또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6월 S&P 글로벌 그 서비스 PMI도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래서 성장세가 괜찮은 것을 이렇게 나타냈고 이제 제조업 PMI도 역시 이제 강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제조업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고함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PMI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50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과 수축을 나타내는데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계속 모두 다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은 계속 50을 넘었지만 이제 그 제조업은 연초만 해도 이제 계속 50 밑에서 돌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 50을 넘어서는 거고요. 또 물가도 그렇게 생각만큼 튀지가 않았어요. 관세가 부과가 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5월 미국 CPI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4% 상승을
상승하긴 했지만 뭐 이건 이제 예상에 딱 부합하는 수치고 근원 CPI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했지만 요거는 예상보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아직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이렇게 물가가 생각만큼 튀지 않고 또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를 튀지 않게 잡아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요번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약간 진면목을 본 것 같은데 뭐냐면 전쟁 휴전에 들어가면서 네. 뭐 이스라엘이 또 막 공격한다고 비행기 띄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뭐 강력하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폭탄을 투하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가서 비행기 날개 흔들면서 인사만 하고 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지못해 이스라엘은 휴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가 다 해소된 상태여서 그래서 진짜 저는 미국 시장이 이제 관세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미국 투자 비중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우리나라 뭐 시장이야 지금 뜨거운 건 잘 아실 테고요. 결국은 또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지금 추경에 의한 돈풀기 정책이 이제 주식 시장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은데 뭐 네. 주식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안 좋은 거하고 주식하고는 사실 좀 별개입니다.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오면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쵸. 실물 경제 근데 최악이죠. 유동성 딱 보니까 주식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최근 대규모 이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19일에 20조 이상 추경 1차 추경을 했고 내달 초에 2차 추경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심리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팽창이 일어나면서 사실 주식 시장도 이제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특히 또 우리 정부가 AI 투자 뭐 이런 걸 통한 확장적 성장책을 또 추진하는데 이것도 저는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도 많이 풀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서울 또 부동산이 거꾸로 지금 뭐 완전히 날리는 것 같던데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뭐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 올리는 건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또 이제 사실 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또 바라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좀 적절히 잘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미국 시장, 미국 주식도 앞으로 좋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예, 보시는 저는 거고, 그렇게 보고 한국 있습니다. 주식도 너무 좋다. 유동성 장세가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예, 장세. 예, 예. 그럼 기업 실적과는 별개로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적이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실적과 별도로 어떤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 사실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원자력이 실적이 뭐 굉장히 좋게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일종의 그 테마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테마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그거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자력 관련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뭐 두산이 대표적이죠. 네. 그 굉장히 주도 섹터로 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실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이런 시선이 있고 반대로 이제 내러티브와 더불어서 지금 당장 실적은 있는데 지금 수주가 이렇게 쏟아질 일이 있고 전 세계에서 원전이 난리칠 거고 우리가 좋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게 싼 거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작가님은 좀 원전 관련주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개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야 이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너무 오른가 그것도 이렇게 맞는 얘기고 또 어떤 때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는 이게 지금도 싸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주도주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과 방산이 한 그룹이고 원전은 또 다른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은 이제 금년 말 정도까지는 이제 그래도 주도주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자력은 좀 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조선과 방산이 아무래도 원전보다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주도주 자리를 좀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과 방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적에 기반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딱 숫자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딱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앞으로 그럼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려면 실적이 지금부터 두세 배 막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지금 원전과 방사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여기서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원자력은 전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불과하고요. 원자력은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몰고 올 엄청난 에너지 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SMR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요. SMR이야 뭐 한 2030년에야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제 책에 패러다임 제 성장주 패러다임에 쓴 내용인데 이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 이제 저거에 이제 원자력은 이제 초기에 진입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여기 웅달에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 쪽에 가까우면 훨씬 더 상승할 거고 2번 쪽에 가까우면 조금 더 상승할 텐데 어쨌든 원자력은 이제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태인데 원자력이 지금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저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존이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데 하고 이제 SMR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원자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탈렌 에너지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는 데하고 이제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30년에 이제 처음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아시다시피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구동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이제 그 20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다 이게 원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 아니고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도 모든 과거에 탈원전을 외쳤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 지금 원전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국가를 뭐 예로 들자면 이제 벨기에는 원래 2003년에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원전 가동 연한을 40년으로 제한했으니까 2030년에 했으니까 2043년이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덴마크는 또 이제 1985년부터 무려 85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금지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SMR 같은 연구를 새로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도 원전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자국의 원전 7개를 다 폐쇄하기로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4월 말에 블랙아웃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스페인에. 그래갖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페인도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중단을 했었어요. 1987년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중단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이렇게 중단하는 걸 다시 확인을 국민들한테서 받았는데 여기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의 11%가 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대만도 이제 대만이 지금 TSMC가 있는데 계속 정전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기 필요한.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래 이제 법적으로 40년 이렇게 가동 연한을 지금 또 60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생겨갖고 이제 다시 원자력 또 법안 개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강력한 국가가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 규제 완화 등 4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원전 아무래도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개를 착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 안 해주고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예 그거를 갖다가 다 그냥 연방 정부를 허가권을 갖고 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치들은 우리를 이 산업에서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1979년에 이게 펜실베니아의 3마일 그 아일랜드가 이제 이렇게 섬이 이제 원전 사고에 거기서 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상 원전을 이렇게 금지를 해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을 해서 30개 정도의 원전을 만들었고요. 러시아도 이제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전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육성하기로 하면 사실 그 산업 자체가 뜰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저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원전은 아까 이제 조선 방사는 뭐 그 연말까지 정도로 보는데 원전은 그래도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막 5년 이렇게까지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 1번에서 2번 사이로 가셨는데 1번 근처라고 봐야겠네요. 근처. 이제 근데 막 이게 시작됐다.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샀던 게 10,000원대로 기억이 지금 되는데 네. 지금 얼마죠? 한 7만 원 막 이렇게 되나? 그 맞아요. 정도 될 거예요. 잠깐만. 예, 6만 얼마 뭐 7만. 한번 보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주가상으로는 1번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 올라갔고.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상으로는 얼마 안 음. 됐죠. 근데 완전 주도주로 잡으면서 그럼 계속 확실히 너무 관심도가 그래서 좀 단기 급등했다고도. 급등. 예. 그래서 예, 급등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럼 작가님 혹시 원전 국내 관련주 중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예 저는 현대건설을 어. 제가 1월 달에 샀어요. 1월 달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만 원대 후반인가 3만 원대 초반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몇 번에 걸쳐 사니까 이제 평단이 바뀌니까. 예. 그래서 평단이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한 8만 원 되니까 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1월 말만 해도 사람들이 현대건설은 다 건설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 현대건설은 건설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때도 저는 이거 원전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이제 제 유튜브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 네이버 제가 프리미엄 컨텐츠 하는데 거기 이제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원전하고 우라늄은 이제 계속 작년부터 좋게 보신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현대건설은 원전 대장주로 부상이 될 것 같은데 완전 바닥이다 생각하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중을 왕창 실었죠 그때는. 웅달 책방에 1100만 작가님 저하고 인터뷰 영상을 계속 1년 넘게 보신 분들은 작년에 작가님이 우라늄 투자, 원자재 투자, 예. 원전 투자를 작년 한 여름 정도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원전은 오래전부터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건설이 그래서 거의 200% 한 3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오늘 촬영 끝나고 나서 뭐 확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팔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아무도.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하여간 안 팔았어요.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유하고 있다가 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쉽죠. 왜냐면 이렇게 원전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종목을 하나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좋을까 생각하다 저는 현대건설 쪽으로 이제 비중을 갖고 가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원전을 건설할 때 보면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하고 뭐 미국 쪽하고 부딪혀서 뭐 맨날 또 프랑스하고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이렇게 갈라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에서 하고 뭐 이렇게 아시아 쪽은 우리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건설은 전 세계가 다 부대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래도 현대건설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전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니까 더 스코프가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현대건설을 놔두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팔았죠.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산 판. 예. 작가님 그럼 지금 원전 투자 비중을 새로 싣거나 혹은 비중을 늘려야 되나 혹은 조금 조정해서 현금화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원전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혹은 지금 팔아야 될까요? 분명히 저기가 오거든요. 조정이 당연히 옵니다. 분명히 조정이 한 20% 30% 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간 상태 말고 그때는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또 기회가 오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혹시 많이 조정을 받으면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한국만 고집할 건 아니고요. 사실 원전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도 좀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 중에 상당 부분도 원전하고 우라늄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미국은 저는 이제 빅테크는 없어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관련하고 뭐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관련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식이 뭐냐면 센츄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주식이에요. 센츄러스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헬리우라고 하는 이런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원전에서는
LEU라고 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했는데 SMR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하고요. SMR에서는 이제 헬리우라고 하는 이제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 왔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우라늄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안 하고 이제 자국 회사를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거 그 헬리우를 만들 수 있는 현재는 유일한 회사가 센츄러스 에너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돈도 많이 받고 이거를 이제 한 10년짜리 이미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용량이 0.9톤인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를 뭐 한 10톤까지 늘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가 미국 정부가 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단은 뭐 앞으로는 경쟁 기업이 생겨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독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SMR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가장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기로선 그 원전 우라늄 중에서는 그러니까 LEU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5% 이하고 지금 말한 헬리우는 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용은 이제 20%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SMR 업체는 제가 그 영국에 롤스로이스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SMR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SMR 업체 중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주식을 조금 사서 갖고 있고요. 롤스로이스 하면 사람들이 이거 자동차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보니까 이제 롤스라는 사람하고 로이스라는 사람이 합쳐갖고 이제 회사를 만든 게 롤스로이스인데 이제 그 자동차 부문은 폭스바겐에 떼서 넘겨줬어요. 네. 그래갖고 더 이상 이제 이름만 있고 이렇게 자동차하고 이 롤스로이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롤스로이스 홀딩스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SMR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작가님 그럼 지금 보유해 주신 뭐 국내 원전주 현대건설도 있을 거고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괜찮게 지금은 보였고, 없어요. 예, 지금은 두산은 없고 현대는 있고. 예. 미국 주식도 좋게 보시네. 이런 원전주들 그러면은 앞으로 뭐 한 2, 3년 동안 주가가 지금보다 뭐 한 두세 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세 배가 그게 무리하게 무리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 막 흥분해서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받으면 또 무서워서 못 사죠. 더 떨어질까 봐.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사야 된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새로 들어가기는 지금은 조금 그렇고 이제 조정을 당연히 받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2, 3년 동안 지금 가격에서 두세 배 오르는 거를 무리하지 않게 보고 계시되 다만 신규로 매수하는 건 그래도 좀 조정 왔을 때 20, 30%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 저희 1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예, 예. 그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곳이 있는지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의 파급 효과가 그래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의 수혜가 되는 종목하고요. 그쪽이 이제 생각보다 큰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상법 개정의 수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금융주가 있을 테고요. 금융주. 그다음에 M&A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그 분리과세 도입 논의가 이제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예정대로 이제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지주사들이 또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LS라든가 뭐 HD 현대라든가 이런 그룹들 쪼개기 상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그룹의 지주사 주가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HD 현대는 엄청 올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횡재세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5천에 도전하면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증권사 수입이 또 늘어날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증권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뭔가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로 옮길 가능성이 꽤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방송을 보니까 이 남이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랜 B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부 갈아탔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면 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주도했던 조방원 연말까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원자력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이 상장하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네.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확 바람이 지금 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 바람이 막 불었을 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당시만큼 인터넷 바람만큼 거세지는 않지만 그 느낌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서학개미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죠. 예, 미국 예, 주식에 예.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보다 서클을 더 많이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예. 서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서클은 제가 이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운데 뭐 리플이 이 서클을 인수하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인수해서 상장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클을 갖다가 이제 그 리플이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저기 코인베이스가 인수하고 서로 막 인수하려고 막 경쟁 중이다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베이스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리플은 확실히 오퍼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서클 쪽에서 이렇게 디클라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서클은 저는 상장한 첫날 샀어요. 기다리다가. 근데 요걸 사려고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날에 이게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시장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어서 제가 진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2시 반이나 1시쯤 뭐 하여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깼더니 그때 막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매수를 이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클은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비중을 좀 있게 들어가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니까. 근데 이제 서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다들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남이사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고 또 그때 다른 사람도 기억은 못할 겁니다만 사실 제가 3년 전에 웅달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거든요. 갖고 이제 그 책을 갖고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웅달 책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는 뭐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없던 그쵸. 시절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원래 용도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중간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는 그냥 현금을 넣어서 사면 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사실 못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원래 이제 현금을 넣어서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그런 용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했습니다. 변하면서 이제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오태민 교수님이 그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먹기 좋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CBDC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 도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를 원래 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은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몇 년 전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제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이거든요. 네. 3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 그렇게 써놨죠.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생각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그때 이미 책에 써놨죠. 그래갖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은 CBDC가 필요 없고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활성화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미국은 CBDC가 필요 없다. 이거를 사실상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이제 추진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상원을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를 했는데 사실 5월 초에 이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부결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 법안이 이렇게 충돌한다 이거죠. 공정성 면에서.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딱 부결이 되니까 이 스콧 베센 재무장관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달러의 지배력과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날려먹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스 장관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왜 3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느냐. 그것도 이제 제가 이것도 그걸가 이런 건데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이것도 책에다 써놨거든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건데 그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확실히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사용되는 이 종이 달러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달러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냐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은행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달러 힘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러 패권에 있어서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이제 뭐 이건 아시는 내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이제 국채를 뭐 사야 되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이제 CBDC를 발행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화감독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달러와 1대1로 페그가 돼서 발행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통화감독청에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17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절반이 은행 통장이 없고 동남아 인구도 40%가 은행하고는 관계 없다 그럽니다. 은행 통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종이 달러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제 대개는 핸드폰이 은행 역할을 하는데 핸드폰으로 돈을 받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걸 설명을 하면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걸 사용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메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왓츠앱, 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왓츠앱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사용하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형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더욱 확대되고 저변이 강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주장은 최근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 주지사가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참신한 아이디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국채를 매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이제 준비금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테더인데요. 이제 테더 경우는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36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총 자산 규모는 1,49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56억 달러의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USDT 테더를 발행한 거를 전부 달러로 다 100% 환불을 해줘도 56억 달러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회사가 한 거죠. 은행은 10분의 1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은행은 10분의 1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막 예금 뱅크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테더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의해서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금 구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자산의 그 82.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테더의 자산이 1,493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것의 82.35%면 1,229억 달러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돈으로 170조 원. 그러니까 이 테더가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이라는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시가총액 2등에
2등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USDC. 이거는 미국 국채 비중이 더 높아서 88%가 미국 사실상 국채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562.8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총 자산은 563.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7천만 달러가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행한 USDC를 전부 다 한 달러로 환불해 주고도 7천 달러가 남으니까 역시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장 점유율입니다. USDT가 테더가 61%, 그리고 이제 USDC, USDT 코인이 이제 2등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금년 5월 현재 2,46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 차터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2028년이 되면 1조 7,5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년 만에 7배 증가할 것으로 어마무시한 증가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서 단순 딱 평균을 해보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신규 수요가 연간 5천억 달러씩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게 정부에서 단기 국채 발행량을 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전부 다 사들이고도 남아요. 네, 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테더가 작년에 330억 달러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요 작년에 330억 달러 사들인 것만으로도 해외 수요의 글로벌 2등이에요. 근데 330억 달러를 사들였는데 글로벌 2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또 이거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요.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테더로 달라는 건데, 뭐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는 거죠. 이제 첫째,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요걸 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데 지인한테 부탁하면 또 띄어먹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또 이제 분실되거나 도둑맞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또 기다려서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항상 본인 휴대폰에 돈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수수료도 없고, 또 한 스테이블 코인은 1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2024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체류는 외국인이 265만 명인데 이 중에서 40만 명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한다릅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또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돈 받는 것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받는 게 훨씬 편하죠. 본인 입장에서도 본국으로 송금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좀 넓혀진 상태고요. 이런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뭐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송금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이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보면 뭐 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이렇게 달러 한번 보내면 한 번에 한 1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송금은 3, 4일씩 걸리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보내면 곧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또 유학생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그 유학생 자녀한테 돈을 보낼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상인들도 요즘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카드 내야 되면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부가세도 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요. 소규모 무역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데는 안 하겠지만 조그만 데들. 그래서 이제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이제 확산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은행이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느냐 이제 우려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은행 사이에서도 약간의 위기감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은행 예금 통장 역할을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이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이제 은행 달러 예금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은행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은행 영업에 타격이 오게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또 로비를 한 거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섹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 결제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아마 보셨을 건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카드인 홍콩계 리도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그래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제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간다. 테더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비자 카드 일종이기 때문에 비자 가맹점이면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기자가 글을 쓴 걸 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식사를 하고서 결제를 했더니 자기 지갑에서 99 테더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2등 스테이블 코인 기업인 서클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도 이렇게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클 3년 내로 7배 정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예, 거라고 커진다. 예. 스탠다드 차트에서 보셨는데, 그러면은 서클 주가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지금보다 뭐 5배, 6배, 7배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선반영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31달러인가 아마 상장을 했는데 200달러가 넘어가는 건 이제 밸류를 이렇게 당겨온 거죠. 네. 그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7배 성장한다고 해서 꼭 7배가 가느냐,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후에 또 더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총 발행량이 2,500억 달러 뭐 이 정도 네. 되는데 그 스콧 베센스 장관이 2조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발행되는 건 이건 절대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배 정도는 발행량이 일단은 몇 년 안에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을 스콧 베센스 장관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더가 이제 61%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테더는 사실상 이제 꼭 중국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계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클을 사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클의 앞으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클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적정 주가를 막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익이 얼마고 뭐 PER이 얼마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뭐 PER이라든가 에비타 가지고 이게 서클의 주가를 평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너무 계산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로 가는 건가요? 내러티브 성장성을 반영하는 성장성으로. 거죠.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초창기에 PR이 170배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클을 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라고 하시니까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그 영자 신문을 봤는데 비즈니스 무슨 데일리 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으로부터 한 20% 정도 조정 받으면 한번 사는 건 어떠냐 이제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은 있습니다. 작가님, 스테이블 코인 섹터를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좀 우리나라의 하반기 유망 섹터 좀 뭐가 네. 있을까요? 미국의 서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막 시작한 혁신 산업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섹터도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을 드렸죠. 이게 지금 보신 차트가 이제 혁신 산업 주가 전개 사이클입니다. 요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이제 사실상 임박한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번 달 초에 발의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정책실장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민간 발행을 허용하되 한국은행과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행을 공식화 사실상 했고요. 이창용 총재도 약간 뭐 떨떠름한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는 반대하진 않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과 통화 정책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의견은 일단 은행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뭐 당연한 뭐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국내 진행 상황을 보면 국회 대통령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법안은 발의가 됐고요. 요건은 이제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5억 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준비 자산을 예치를 해야 되고요. 또 금융감독원이 이제 주가 되고 한국은행과 이제 협력하는 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 주체는 뭐 은행뿐 아니고 핀테크나 뭐 결제사 이렇게 이제 민간 기업까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제 뭐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회원들이나 뭐 유튜브 회원한테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LG CNS 이런 것들이 수혜주가 될 거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올랐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선호도를 따지자면 어쨌든 카카오페이는 직접 결제를 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1순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페이도 이제 사업을 하는 주체인데 네이버페이는 이제 그 아마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배하는 회사가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2순위.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고 있지만 상장을 해서 밸류가 좀 흐트러진 카카오가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요거를 좀 보유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 방산이 연말까지 좋을 거로 생각하고 원자력도 한 2, 3년간은 그러니까 좋을 거로 생각해서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이때 좀 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새로 탄생한 산업이기 때문에 혁신 산업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올해 국장이 좋잖아요. 예. 작가님 투자 실적은 좀 어떠신지요? 예, 투자 실적 올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장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주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을 올리는 그런 장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주도 섹터를 정해놓고 너무 거기 오르면 좀 팔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안 오른 주도 섹터가 있으면 그걸 사면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별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 유튜브에서 두 종목씩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278%. 예, 그래서 278% 예, 거의 굉장히 뭐 3배. 네, 3배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좋은 실적을 냈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 실적은 제가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안 갖고 왔는데 해외도 이제 제가 서클을 일단 첫날 담았고요. 이게 그 일본에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달 사이에 한 150%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센츄러스 에너지 이게 한 50%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 주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종목이 보면 위에 있고 중간 밑에 다른 게 있는데 위에 걸 팔아서 밑에 걸 샀던 얘기신가요? 약간 이게? 매주 매주 바꿔가면서. 예, 예. 아. 올해는 이런 식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팔고 나서 올라버리는 것도 있죠. 작가님 그러면 이제 시류를 타는 이게 뭐 좋은 방법이니까 작가님 거 참고를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네. 아 이거 자꾸 샀다 팔았다 힘들다. 맞아요. 예. 나는 그냥 뭐 하나 딱 사놓고 한 5, 6년 장기 투자하면서 한 10배 이상 버는 예. 좀 같이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종목 하나만 좀 소개해 예, 주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제 영업 비밀인데 저는 이제 이런 투자도 하지만 사실 제가 원래 하는 투자는 한 5, 6년 기다리면 10배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걸 찾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종목이 한 3개쯤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이 이제 그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많이 알려진 기업 말고 잘 안 알려진 기업을 또 많이 찾습니다. 피터 린치도 네. 애널리스트가 손대는 순간 뭐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가 손대지 않는 기업을 찾아라. 뭐 찰리 먼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한 그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항체 신약 플러스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PBP 1510이라고 하는 이제 그 췌장암 항체 신약이 있어요. 이 약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원인인데 이 약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뭐 췌장암 시장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췌장암의 글로벌 시장이 2024년 기준 4조 4천억이고요. 2027년에 이제 6조 9천억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사실상 마땅한 약이 없습니다. 이게 최장암이 스티브 잡스가 네, 스티브 잡스. 예. 그러니까 요 병으로 갔잖아요. 예, 그렇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췌장암 치료제가 있긴 한데 안 들어요. 2013년에 이제 그 FDA가 허가한 그 젬시타빈이라고 하는 약하고요. 아브락산 2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요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 약을 써봤자 생존 기간이 12개월, 1년 정도. 그랬고 이제 재작년에 입센에서 이제 오비나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 약을 FDA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망 위험률이 16%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FDA의 내부 규정은 아무리 적어도 20%는 넘어야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췌장암 약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마땅한 췌장암 관련 표적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약이 PBP1510이라고 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약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최초의 항암제가 되는, 췌장암 항암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이든 정부가 달나라를 정복했듯이 네. 암을 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 아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 암에 대해서 유망한 회사들, 이 회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캔서문샷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들은 사실 이제 가장 유망한 회사들인데, 미국 정부가 여기는 진짜 실력 있다고 그렇죠. 인정한. 예. 근데 이제 그 췌장암은 이 회사가 들어갔어요. 네. 국내 회사가 들어갔어요. 예, 이 회사가 들어갔어요. 그 루닛도 들어갔죠. 어쨌든. 근데 어. 이제 제 생각에는 바이든 정부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FDA에 물어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야, 췌장암 관련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어딜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뽑았겠죠. 그래서 FDA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굉장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FDA에서 자꾸 빨리 저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권한 넘기라고. 그래야 얘네가 빨리빨리 할 거 아니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안 넘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이게 특별한 경쟁력이 있냐면 PAUF라고 그래야지. 이거 파워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파워프가 뭐냐면 췌장암 진행과 전이를 촉진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네. 우리말로 이제 췌간선암 과발한 인자라고 하는데, 이 파워프라는 단백질이 과발현돼 있으면 췌장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이 뭐냐면 이 파워프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그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의 원리는 퍼프가 많아지면 췌장암에 걸리니까 퍼프를 중화해서 췌장암을 치료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유전자가 어떤 암을 일으키면 그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암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HER2/new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유방암 세포를 퍼뜨리는 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셉틴이라고 하는 약이 유명한 약이죠. 이 약이 이 유전자를 선택해서 골라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약이 이제 허셉틴인데, 이 약을 만든 회사가 이 약 가지고 10년간 67억 달러, 한 10조 원을 벌었어요. 10년간. 근데 이 HER2/new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율이 30%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이 PBP1510이 타겟으로 탐는 파프는 발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거죠. 성공 가능성이. 근데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종목은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투자자들 맨날 알테오젠, 리가캠 뭐 이런 네. 것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편견이 있는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 중에 숨겨진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퍼프를 타겟으로 하는 약을 누구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 퍼프는 모든 특허를 이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만 이 퍼프를 이용한 췌장암 항체신약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못 만들고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한경의 바이오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신문이거든요. 기사인데 여기 보면 신약 임상 1, 2회 이상 결과 첫 공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상 1상이면 1상이고 2상이면 2상인데 1, 2회 이상은 또 뭐냐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임상 1상하고 2회 이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요 빨간색 점선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이 요 빨간색 선을 넘어가면 인체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약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DLT, Dose Limiting Toxicity, 그러니까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자, 이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약을 보면 용량이 3.5일 때 이게 빨간 선하고 딱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약으로 임상을 할 때는 3.5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농도가, 용량이. 근데 이제 또 3.5면 너무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려면 3.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을 뭐라고 하냐면 MTD라고 합니다. Maximum Tolerated Dose. 그러니까 최대 투약 용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임상 이상에서는 더 안전하게 그냥 2.5까지만 하자. 그래서 보라색 선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이제 임상 이상에서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RPD2, Recommended Phased Dose.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서 권하는 용량.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임상 일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효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독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일상에서는 이렇게 용량을 높여가면서 반응을 봐가지고 어디까지 용량을 투여하면 사람한테 독성이 없는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뭐 2.5도 해보고 3도 해보고 3.5도 했는데 3.5에서는 독성이 나타난다. 이건 안 된다. 그럼 3은 괜찮을까? 이게 3도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2.5까지만 약을 투여하자. 이걸 정하는 게 이제 임상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상 일상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독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기서는 임상 2.5까지죠.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에서는 2.5를 가지고 이제 임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시티브 바이오파마 아까 말한 PBP1510은 약물 함량을 늘려도 사람한테 독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러면 안전성은 확보가 된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상 일상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고용량 임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FDA에서 그렇게 하자고 허가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임상 일상을 하다가 곧바로 임상 2회 이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임상 1, 2회 이상이라 그런 거죠. 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2회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약은 이 임상 2회 이상만 끝나면 FDA로부터 곧바로 허가를 받습니다. 임상 3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급하니까 빨리 네. 출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임상 3상이란 게 없고요. 임상 2회 이상만 딱 끝나면 돼요. 그리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또 패스트 트랙을 태워요. 근데 이제 이 약은 미국 FDA, 유럽 EMA, 우리나라 식약청 전부 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되면 이게 임상 2회 이상만 끝나면 곧바로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이제 품목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 2회 이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약들 보면 임상 1상 잘 끝났다 그러면 뭐 상한가 몇 번 갖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미 사실 임상 2회 이상을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진인데 이게 이제 췌장암이거든요. 파란색이 이제 췌장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 PBP1510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FDA에서 허가받은 젬시타빈이라고 하는 약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암이 거의 없어졌어요. 맨 오른편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맨 왼쪽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암에 걸린 쥐죠. 네. 그리고 이제 왼편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의 PBP1510만 사용을 했을 때 암습하고 많이 줄었죠. 네. 그다음 세 번째 거 왼쪽에 세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는 이제 젬시타빈이라고 FDA 허가만 받은 약을 사용했을 텐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순위를 보면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았고, PBP1510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 젬시타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 이렇게 순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쥐를 마우스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췌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전임상에서 이제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게 마우스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완전 간해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 완전히 없어져. 많지. 예. 그런 상태고요. 근데 사람한테 투약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사람 할 때는 PBP1510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PBP1510하고 젬시타빈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가 두 번째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으려면 전부 인종별로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황인종만 하면 절대 승인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백인, 흑인, 아시아인 이렇게 이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일상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췌장암은 굉장히 이제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임상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다 해보고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임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임상 일상을 하기 때문에 대개 한 3개월 이상 살기가 힘들어서 자꾸 임상하다 보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다른 요인으로. 그래갖고 이제 자꾸 또 하다가 그 사람들 또 데이터 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페인 환자 2명인데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인데 이제 전이가 멈춘 환자가 2명이 일상에서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용량을 높여갈수록 계속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계속 용량 높이면서 치료해갖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제,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제가 사실 약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그 임상이 잘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대개 보면 이제 회사에서 대강은 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막 나오면은 약의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 결과에 고무적인 느낌을 갖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회사가 여기만 매달리고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이런 항체 시장을 만드는 건데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서 돈 벌어서 이제 항체 신약을 하는 걸로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유럽 EM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유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이제 테바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크고 유명한 매출만 23조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글로벌 제약사예요. 이 제약사가 이제 유럽 그 유통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 테바라는 데는 이제 셀트리온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삼성 바이오하고요, 셀트리온이 있으니까 바이오시밀러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요. 자, 여기 보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승인 현황입니다. 허셉틴 7개밖에 없어요. 허가 받은 데가 7개.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시장 규모인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5조 원이고요. 2028년에 이제 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유럽이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8년 허셉틴 유럽 시장 규모가 2.5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유럽에 한 10% 정도 점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제품은 수직적 계열화가 일단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라고 해서 이제 이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상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만들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단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산 단가가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을 낮춰도 이제 마진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격을 좀 다른 제품에 대해서 낮추면 최소한 10% 정도는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한 2,500억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만 그렇고 지금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남미 이런 데도 이미 이제 현지 계약사, 유통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도 약물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나라들이 전부 이제 유럽의 EMA를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페이퍼상으로. 이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이제 매출이 발생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회계연도가 이제 그 7월입니다. 7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6년 회계연도가 이제 7월에 시작이 되는데 내년이죠. 회계연도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매출만 해도 이것만 해도 한 1,000억 대는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또 임상 3상을 끝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네가 직접 유럽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어코드라고 하는 유통사한테 대행을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코드라는 데서 영국의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가가. 그럼 영국에서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판매를 내년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내년에 다시 유럽의 아바스틴, 미국의 아바스틴 허가를 또 받을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것도 한 뭐 1,000억 이상 나오니까 이제 한 2, 3천억까지 이제 매출이 요거만 가지고 사실 거의 확정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승인을 허셉틴은 받았고, 왜냐면 아바스틴은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받을 때가 문제가 없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바스틴도 이제 보면은 이제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고요. 2028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허셉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의 25%가 유럽 시장이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 규모도 3.7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바스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만약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받으면 뭐 받는 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글로벌하게 8개가 됩니다. 그럼 한번 그냥 유럽이 3.7조 원인데 이걸 나누기 8 해보면, 근데 이제 또 여기 보면 7등이 중국인데 또 중국 건 안 쓴대요. 예, 아무래도 가격과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많거든요. 바이오시밀러만.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휴미라 이제 면역질환체 임상 1상 완료했고, 이제 이것도 조만간 또 임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유럽에서 지금까지 임상 3상까지를 이제 이거 바이오시밀러도 해야 됐는데 낭비다. 그래갖고 이제 임상 뭐 1상까지인가 2상까지인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이제 기간도 단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허가받기도 쉬워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개나 소나는 이제 과장된 표현이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더 덤벼드는 거 아니냐, 덤벼드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생산 기지가 없답니다. 생산을 누구한테 맡기냐 이거죠.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대요. 예. 할 건 많이 해야 되고. 삼성바이오한테 맡긴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맡겨야 되고 사실 그런 상태고, 근데 여기는 이제 생산 기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건 또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항체 신약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자, 이 주가 한번 볼까요? 이 불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주가는 계속 그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신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가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펀드가 만기가 지금 돼가지고요. 펀드 청산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매일매일 계속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사모펀드 매도 물량이거든요. 6월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70만 주인데, 야 70만 주 별거 아니냐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최근에 한 10만 주 되고요. 그 전에는 뭐 4만 주, 5만 주 이랬는데 여기다가 뭐 70만 주 부어버리면 갈 수가 없죠.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는데 이렇게 물량을 계속 파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데, 펀더멘탈상으로는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종목은 시장 정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은 역배열이죠. 네. 그래서 상승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펀더멘탈만 보고도 꾸준히 보유하는데 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부 한번 해보시라. 제가 매수 추천은 아니고 공부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도 떨어져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예. 텐베거를 5, 6년 정도 동안 장기 투자한다면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소연 회장님이거든요. 여기 그 네. 회장님이 2030년까지 시총 30조를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1조도 안 되니까 30배. 1조도 안 될 겁니다, 아마. 1조도 안 될 것 같아요. 1조도 안 되니까 2030년까지 회장님 말에 의하면 30배가 오른다고 하니까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